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엄청 잘 될 때랑 뭐 실패할 때는 되게 크거든요. 일본은 무난하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드라마 참고하면서 비슷하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거든요.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약간 질린 사람들도 있잖아요. 한국에서는 다양한 영화 드라마들이 나오니까 자극적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화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은 돌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 보기에는 일본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알기 어려우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책에다 쓰긴 썼는데 저는 오사카 출신이고 오사카 사람들은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은 제일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고,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, 다른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일본은 지역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배려심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산조 주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오래 한국에 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귀찮긴 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게 좀 피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처받기도 했어요. 그래서 남편은 제가 너무 세졌다고 그래요.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이해 못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일본은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비스를 좀 되게 친절하게 하는 편이잖아요. 이게 공과사를 구별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계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. 그리고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개인 핸드폰은 일하는 시간에 못 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왜 바로바로 답변을 안 보내냐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일하는 시간에는 개인 핸드폰 못 쓰니까 끝나고 보게 되고 막 답변 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바생 같으면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거나 아예 그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죠. 그 서비스 하면서.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도 뭐 쓰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핸드폰이 있어서 일할 때는 회사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개인적인 거는 일단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요. 일본과 한국의 식사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 많이 있긴 한데, 일본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점심 때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같은 거를 편의점에서 사와서 혼자 먹거나 아니면 뭐 바쁘면 안 먹거나 막 그런 식인데 한국에서는 저도 놀랐던 거는 뭐 연구소 소속인데 연구소에서 점심은 매번 같이 식당 가서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카페 가서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런 식으로 1시간 반 정도 쓰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점심은 뭔가 그냥 때우는 느낌? 일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먹지만 없으면 안 먹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점심시간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. 혼밥은 한국에서는 되게 눈치 보이는 느낌. 지금은 혼밥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또 식당 들어가서 혼자는 안 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여행 와서 혼자 먹고 싶은데 그 식당에서 혼자는 안 된다. 그래서 아쉬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. 일본에서 창업하는 비율이 적은 게 일본인의 안정적인 성격이랑 관련이 있을까요? 네,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리스크가 있으면 되도록 피하고 확실히 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한국처럼 뭐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에 별로 도전을 안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제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약간 엄청 잘 될 때랑 뭐 실패할 때는 되게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은 무난하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 드라마 참고하면서 비슷하게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거든요. 한국에서는 새로운 거, 막 새로운 도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창업도 아마 일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회사 다니고 그 리스크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
일본에서는 별로 옛날부터 똑같은 방식의 비슷한 영화 드라마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질린 사람들도 있잖아요. 한국에서는 되게 다양한 영화 드라마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가 자극적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.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퍼져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그거는 처음 한류 붐은 겨울연가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일본 제작자한테 물어보면 한국이 일단 제작 규모가 훨씬 일본보다 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죠. 한국이 훨씬. 그래서 일본에서 작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좀 도전적인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2002년에 한국에 유학 왔을 때 오아시스라는 이찬동 감독님 영화를 그때 극장 개봉했을 때였으니까 극장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찬동 감독님 영화를 좀 꼬꾸라댔지만 박하사탕을 보고 박하사탕 좀 현대사가 있잖아요. 5.18 내용이 있는데 그 영화가 계기가 돼서 현대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되게 좀 한국 영화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일본인이 한국인과 처음 사귀면 놀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? 저도 그랬고 아마 다른 일본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연락하는 빈도가 너무 많아요. 친구도 그렇지만 남자친구도 그렇고 하루 연락 안 하는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문자 전화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느낌?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서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좀 사귀는 사이여도 거리감이 있거든요. 선을 지키는 면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뭔가 다 보여줘야 되는 거 뭔가 핸드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저장돼 있는지라던가 그런 것도 어떤 메시지가 오고 그런 것도 다 물어보니까 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대학생 때 사니까 대학생 때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랑 연락 안 하는 적도 있고 뭔가 서로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쁘거나 부활동 때문에 바쁘거나 뭔가 서로 할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 만나고 필요하면 연락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걸 한국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냥 이미 헤어진 거 아니냐고 일주일 연락을 안 하면 헤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몰랐던 거는 한국 남자친구 처음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가 좀 운동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바빠서 저랑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왜 미안한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사귀면 되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지 못하면 되게 좀 너무 미안해서 사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안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. 일본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맞는 시간에 만나고 그런 식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일본의 유토리 세대와 한국의 MZ세대는 비슷한가요? 실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조금 약하고 회사에서도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. 유토리 세대라는 게 일본에서는 유토리가 여유거든요. 유토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주입식 교육 말고 좀 넉넉하게 좀 키우자라는 교육 때문에 유토리 세대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래서 유토리 세대가 좀 그렇게 경쟁 피하는 느낌이 있고 최근에는 회사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쉽게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 회사 그만두는 것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못하고 회사 그만두는 걸 대행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.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는 그런 대행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퇴사하는 거를 대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최근에 되게 그게 저는 몰랐는데 그런 대행 업자가 많이 생겼고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래네요.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거를 대행하니까 법적 권리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돼서 더는 지불했는데 회사 퇴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법적 분쟁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.